자, 332페이지에 결사의 자유를 보겠습니다. 결사. 드시면서 하세요. 부담 없이. 결사의 자유. 공부를 좀 즐겁게, 뭐 즐겁진 않지만, 그래도 즐겁게 하려고 해봅시다. 예. 결사라는 게 뭐겠습니까? 결사라는 게 이제, 결사가 이제 단체를 만들어서 한다는 거예요. 단체를 만들어서.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그 목적 달성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보단, 개인보단 집단적으로 하는 게 더 힘이 세잖아요. 그렇죠? 집단보다 힘이 세니까. 그래서 헌법에도 이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라고 보네요. 근데 여기서 결사라는 말에서 꼭 중요한 게 하나가 뭐냐면, 이 결사는 자발적 결사. 자결체라고 합니다. 자결체라고 하는 건 자발적으로 모였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자발적으로 모였다는 걸 하는 것은 곧 뭐가 주된 특징인지 아세요? 가입 탈퇴가 자유로워야 돼요. 만약에 가입 탈퇴가 제한적이면요, 그거는 자발적이지 않아요. 알았습니까? 다시 우리가 말하는 결사의 자유는 단체를 구성하는 건데 그 단체는 자발적 결사체여야 되고, 근데 자발적 결사체는 가입 탈퇴가 자유로워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당은 자결체예요, 아니에요? 자결체죠. 가입 탈퇴가 자유롭잖아요. 그렇죠? 가입 탈퇴가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단체의 특징이 자결체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이 얘기가 거기 결사의 자유 의편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첫 줄, 밑줄 긋은 것만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 8년을 좀 이따 보고 밑에 내려가서 그 중요한 거 빼먹었는데, 공법상의 결사는 결사의 자유에 보호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공법단체는 안 된다는 거죠. 공법상의 결사. 그럼 우리가 말하는 자결체는 사법상의 결사죠. 사법상. 그러니까 사법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고 공법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이거는 공법이니까 행정법. 공법상이니까 이제 헌법기관 대표적인 공법이 헌법이잖아요. 그러니까 헌법기관은 당연히 결사의 자유, 결사체로서의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법상은 이제 민간단체를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걸 좀 하나 보시기 바라고, 오른쪽에 날개 있죠? 기출에도 있습니다. 그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서 결사의 자유의 주체, 자연인 되죠? 자연인, 당연히. 그 다음에, 외국인도 인정되는 것이다. 외국인도. 상호주의라고 했으니까 국가 대 국가별로 인정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 이거죠. 자, 법인은 사법인은 되겠지만요, 공법인. 근데 공법인도 보시면 예외적으로만 결사의 자유의 주체가 된다라고 했네요. 공법상의 결사하고 달라요. 공법상의 결사와 공법인은 예외적으로 결사의 자유가 있다. 그래서 밑에 나옵니다. 그 판례 하나 보세요. 축협 있죠. 축협 중항회는 공법성과 사법성이 같이 있는 특수한 법인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축협 같은 경우는 공법적인 성격도 있지만 또 사법적인 성격도 있으니까 예외적으로 사법인적 성격을 가지면 그에 따른 결사의 자유를 인정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밑에 판례 두 번째 보세요. 자, 축협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두 번째 줄 보세요. 중간쯤에. 축협 중항회를 해산하여 신설되는 농협중항회에 통합하도록 하는 농업협동조합법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고개를 보세요. 우리 시골 가면 농사도 짓지만 대부분 농사 짓는 분이 모두 해요. 뭐 이렇게 농사도 짓고 또 가축도 같이 키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쓸데없는 조직이 너무 좀 쓸데없는 조직들이라는 거야. 겹치는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농업법인 안에 뭘 포함시키는 거야? 축협을 집어넣은 거야. 근데 이게 이제 축협조합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감이 있잖아. 자기들이 어디에 들어가 버린 거야. 농업협동조합에 속해버렸다고 하는 거잖아.
근데 이제 이거는 결사의 자유를 침해했다라고 보지 않았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뭐 참고로 적어 보면은 축협 같은 경우는 합축되면서 그 축협을 대표하는 즉 축협을 대표하는 축협 대표 이사직이라는 직책이 있었어요. 축협을 대표하는 이사직이 계속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축산업을 축협인들 그러니까 축산업을 하는 분들의 대표성을 갖는 직책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으므로 그의 이익을 대변 못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였던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서 결사의 자유의 내용을 보시면 자 단체를 먼저 만드는 게 가장 기본이죠. 그 다음에 단체 존속, 활동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단체 존속, 활동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날개 좀 보시면요. 자, 그 날개는 뭐냐면요. 그거 좀 중요합니다. 방금 이 축협과 같은 경우, 농협에 포함됐다고 얘기했죠. 자, 근데 오른쪽 날개 보면요. 두 개의 단체가 나와요. 1번 문제 보시면, 대한민국 고엽제 전후회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줄에 월남전 참전자회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단체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양쪽 단체에 둘 다 이제 속해 있다라고 보는 거야. 선생님, 그런데 왜요? 근데 보니까 이게 중복 가입됨으로 인해 나타나는 단체 간의 마찰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본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어느 한쪽 양 법인 중에 회원으로 가입할 법인을 선택할 수 있는 결세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예를 들면 봐봐. 어떻게 보면 월남전에 참전하셨던 분들이 고엽제 피해를 입었잖아. 고엽제가 뭔지 알죠? 미군이 월남전에서 막 계속 졌잖아요. 그러니까 불리하니까 원래 미군은 그런 전투를 못해요. 그런 전투가 뭐예요? 월남전은 밀림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이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미국이 잘하는 전투는 뭐야? 확 튀어 있는데. 그렇죠? 개활지 막 이런 탱크 투입하고 미사일 이런 걸 잘하는 나라인데 생판 이런 전투를 해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지는 거야.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어요? 나무 다 태워버리자. 고엽제가 그거야. 나무를 태우는 거야. 말라 죽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사람 몸에 닿으면요. 사람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월남전에 참여했던 분들이 이 고엽제 피해를 당한 분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둘 다 월남 참전한 군인들이잖아, 둘 다. 그러니까 두 단체가 마찰하면 그만큼 뭐가 문제가 돼? 어떤 월남전 참전 전우들의 어떤 여러 가지 차후의 어떤 복지, 어떤 처우 개선 등에 대한 목적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중복되면서 나타나는 어떤 구심점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말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얘기냐면요. 지역 농협 이사 선거의 경우 문자 메시지를 포함한 전화 및 전자우편을 포함한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지지요소의 선거운동 방법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했네요. 자,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법률 조항.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전자우편, 전화,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지지요소의 선거운동 방법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그 법률 조항은 자, 이거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같은데요 라고 했는데 이런 거죠. 이거는 왜 이 조항이 이제 위헌이 아니냐면요. 거기 나오듯이 선거가 과열되는 과정에서 후보자들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한 선거운동, 흑색선정 운동에 대한 부당한 경쟁이 이루어짐으로써 선거의 공정이 해치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거라고 나왔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선거 과열을 막기 위해서 하는 조치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본문 잠깐 와서 본문 아래 판례 보세요. 자, 판례. 국민건강보험 강제가입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을 하면 나는 뭐가 돼?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하나의 그 국민건강보험제도 하에서 가입한 가입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나 말고도 가입자 집단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나는 결사의 자유, 나는 이 국민건강보험에 강제 가입이 되잖아. 그러면 국민건강보험은 강제 가입되죠. 맞아요? 이해되죠? 연금도 강제 가입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왜 내가 이걸 강제로 가입해? 이거야. 근데 알다시피 이건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사회적 보험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위헌이 아니고요. 법인의 약국 개설 금지는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했어요. 법인의 약국 개설 금지는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 했는데 이거는 헌법 불합치. 그러니까 헌법 불합치가 뭐예요? 법인의 약국 개설 금지를 위헌으로 본 거죠.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 자, 그 다음에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자, 그 정도 보면 돼요. 뭐, 결사의 자유는 크게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학문 예술의 자유. 자, 학문과 예술의 자유. 우리가 지금 정신의 자유 영역에서, 그렇죠? 언론 출판. 자, 우리가 양심의 자유 받고, 그 다음에 종교의 자유 받고, 그 다음에 표현의 자유. 그래서 언론 출판, 그 다음에 집회 결사까지 받고요. 마지막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바로 뭐 학문과 예술의 자유. 굉장히 많죠. 이 정신의 자유 영역이 학문과 예술의 자유. 이게 마지막 편입니다. 자, 헌법 22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갖는다. 자, 학문의 자유라는 건 뭐냐면 크게 보면 학문은 자, 학문의 연구의 자유와 그 다음에 교수. 이거를 한자로 강학이라고 해요. 가르치는 거. 교수의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크게 보면요. 학문 연구. 그래서 이 자유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결국에는 자유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국가로부터 함부로 간섭받지 않는 거죠. 국가로부터의 간섭 배제. 그렇죠? 간섭 배제. 알았습니까? 그게 이제 학문의 자유의 핵심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리고 학문에 대해 주체. 이건 좀 고민해야 돼요. 학문의 자유의 주체. 그러니까 이 주체가 누구냐라고 보면은 자, 여기서 이제 주체를 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이 권리니까 기본권이잖아, 이거. 기본권이잖아, 기본권. 이건 기본권이거든요. 그러면 기본권이니까 당연히 기본권의 본질적인 주체는 모든 국민이 되죠. 그런데 모든 국민이 되긴 하지만 당연히 주체는 모든 국민이어야 되겠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뭐냐면요. 자, 특히 학문의 자유는 모든 국민 맞는데 그 중에서 특히 요거 있죠, 요거. 단 교수의 자유. 요 교수는 가르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무나 막 가르칠 수는 있지만 누구나 가르칠 수 있지만 뭐가 필요할까? 자격 요건이 필요한 거죠. 특히 여러분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수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이거 어렵습니다. 여기서 교수는 말 그대로 교수님이에요. 대학 교육입니다. 알았습니까? 여기서 교수의 자유는 대상이 누구냐면요. 대학 교육이에요. 대학 교육입니다. 대학 교육. 대학 교수. 대학의 교수를 말하는 거야. 자, 옆에다 써야 돼. 얘는 아닙니다. 즉 초, 중, 고의 교육에 담당하는 교육 담당 선생님들이 교수의 자유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요 교수, 이 강학의 자유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거 어렵죠. 왜 주장할 수 없다고 했죠? 왜 없을까요? 아시는 분? 이거 왜 없어요? 왜 이들한테는 교수의 분명히 가르치고 계시는데 아니 얘네한테는 이 자유가 부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게? 자, 이게 이런 거예요. 우선 초중교육에 있어서의 교육은 일정 부분 뭐가 있죠? 일정 부분
커리큘럼이 정해져 있죠. 더 쉽게 말하면 서울의 초등학교 다녀도 얘가 전학을 어디로 가? 저기 제주도 갔어. 알았어? 그러면 얘가 1학년 3월달 둘째 주까지 공부를 하고 3월달 셋째 주에 제주도 갔죠? 전학 갔죠? 그러면 3월달 셋째 주에 배울 내용이 같을까 다를까? 같아. 전국이 똑같대. 그러니까 뭐야? 여기는 이미 정해져 있는 교육의 프로그램 안에서 지켜져야 되는 거야. 알았어? 정해진 프로그램 안에서의 내용을 전달하는 역할이 강한 거야. 하지만 대학의 교육을 담당한 교수님들은 전적으로 누구의 커리큘럼, 누구의 스케줄이야? 본인, 각자의 교육 커리큘럼을 짜고, 알았습니까? 그것을 학생들한테 공포를 하고 그걸 배우게 하는 거 아니야. 그것이 바로 대학 교육과 초중고 교육의 차이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유롭지 않잖아요. 초중고 교육은 자유로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써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선 초중고에 있어서의 핵심은 평균적 공교육이라고 해요. 평균적 공교육. 국가가 책임지는 평균적인 공교육의 영역이라고 보는 거야. 영역이라고 보는 거야. 평균적인 공교육의 영역이라고 보는 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 예가 뭐냐면 우선 피교육자. 그러니까 피교육자면 누구예요? 학생들이죠. 초중고 학생들. 이 피교육자가 기본적으로 교육에 대한 판단 능력이 당연히 미흡합니다. 그러니까 대학 교육은 자, 예를 들면 자, 제가 카이스트를 갔어. 그럼 카이스트의 입학 자격에 따라서 카이스트에 들어가서 그 수업을 들을 만한 학생들의 능력치에 부합한 수업을 할 거 아니야. 근데 일반적인 평균적 교육은 뭐라고 보는 거야? 뛰어난 학생을 위해서 뭐 더 많은 걸 가르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말 그대로 이거란 말이야. 알았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라고 해? 교수의 자유, 강하게 자유가 인정되는 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학문의 자유의 내용. 그러니까 여기서 학문의 자유라는 건, 자, 밑줄 그어보면요. 뭐, 협의의 의미가 있는데, 광의의 의미로서 학문 연구 결과의 발표의 자유, 학문적 집회 결사의 자유가 포함된다. 최강의로는 대학의 자치까지 포함된다. 이거 밑줄. 대학의 자치. 학문의 자유는 이 대학의 자치. 이거 많이 나옵니다. 학문의 자유에 있어서 그 대학의 자치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대학의 자치. 선생님, 대학의 자치가 뭐예요? 대학교가 스스로가 만약에 스스로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죠. 알았습니까? 그래서 뭐 우리는 어떤 학생을 입학시킬까? 입학에 대한 입학 요강 또는 교수 임용에 대한 여러 가지 기준 뭐 이런 것들을 다 알아서 정하겠다라는 거. 이것도 학문의 자유 영역에 포함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걸 기억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교수의 자유. 자, 맨 밑에 줄만 밑줄. 교수의 자유는 일반 국민에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대학이나 고등교육 기관에 종사하는 교육자 등에게만 인정돼요. 교중교에서 누리는 수업의 자유하고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업 교육과 교수는 좀 다른 맥락으로 이해해야 된다. 자, 학문 연구 결과의 발표의 자유. 자, 요거는 하나 두 번째 끝에 봐봐. 학문 연구 결과 발표의 자유는 일반적인 언론 출판의 자유에 대한 특별법적 지위를 가지면서 고도의 보장을 받는다. 이거 형광펜 칠해놔야 돼요. 선생님, 학문 열과 발표도 표현이죠. 맞아. 그러니까 일반적인 표현의 자유와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거야. 왜? 학문 연구 결과라는 건 결국엔 뭐죠, 여러분? 이건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오랜 세월 동안 연구되어지는 거잖아. 그런 일반적인 표현물하고는 좀 다르게 대우해야 된다는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옆에 바로 기출 사법시험 문제가 바로 그거와 관련되는 얘기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대학자치. 아까 학문의 자유 영역에 대학자치가 포함이 됐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게 최근 9차 개헌 때 이게 포함이 됐어요. 9차 개헌 때. 9차 개헌 때 대학의 자치권이 포함됐습니다. 자, 그래서 헌법 31조. 자, 사항 보세요. 교육의 자주권,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한 바에 보장된다. 특히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대학의 자율성. 그러면 아까 대학의 자치란 어떤 걸 말하는 거냐? 거기 나오죠? 자, 뭘 결정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학사, 인사, 관리, 운영 등등, 그 다음에 또 학문의 자유 영역 안에서 제도적으로 보장이 된다. 학사가 뭔지 알죠? 학사가 뭐예요? 대학 여러 가지 일정들을 말하는 거야. 학사 일정 알죠? 뭐 학기, 우리는 뭐 여름방을 언제부터 언제 하고 졸업 이런 거 학사. 그 다음에 운영, 인사가 뭐예요?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 교수 임용과 관련된. 요거 판례 있어요. 교수 임용과 관련되어서 교수 임용의 문제라든가 이런 거. 또 뭐 그 다음에 운영과 관련되어서 자치권을 말한다. 자, 그래서 요 대학의 자치에 대해서는 헌법적으로 당연히 보장하고 있다는 것. 특히 9차 개헌의 대학의 자치권이 되게 강조가 많이 됐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맨 밑에 대학 자치의 주체 보겠습니다. 주체. 자, 요것도 종종 나와요. 대학 자치의 주체하면 딱 누가 떠올라요? 대학 관계자들이겠죠. 그럼 여기서 대학 관계자가 누굴까요? 이사장? 대학 이사장? 알았어요? 자, 이렇게 좀 보면 돼요. 우선 대학을 설립한 사람들이 있겠죠. 설립한 사람들. 그렇죠? 설립하고 운영을 담당하는 게 있겠죠. 그냥 대학 법인이죠. 교육 법인. 응? 대학 교육과 관련된 대학 법인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법인. 그리고 핵심 대학 주체들 하면 또 뭐가 있을까? 교수. 알았어? 그 다음에 또 뭐야? 임원들, 직원들 있죠. 교직원. 교수직. 또 학생들. 알았습니까? 뭐 이런 분들. 크게는 이렇게 보면 돼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를 말할 수 있는 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학 자치는 모든 구성원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작년도에 1차에 나왔던 겁니다. 오른쪽 날개 있죠? 꼭 한번 틀린 걸 한번 볼게요. 대학 본연의 기능인 학술의 연구와 교수, 학생 선발 지도 등과 관련된 교무학사 행정의 영역, 교무학사 행정 이거죠. 교무학사 행정. 아까 학사. 영역에서 대학 구성원의 결정이 우선한다고 볼 수 있으나 대학의 요즘입니다. 대학의 재정, 시설 및 인사 등의 영역에서 학교를 운영하는 재정적 운영의 주체인 법인이 기본적인 윤곽을 결정하게 되므로 대학 구성원에게는 이러한 영역에 대한 참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대학 구성원이란 얘네죠. 이들에게 어떤 재정 시설 및 인사 등에 관한 영역을 참여할 수 없다?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여러분. 자, 밑에서 세 번째 줄. 연구 교수 활동의 담당자인 교수가 그 핵심 주체라고 할 것이나 연구 교수 활동의 범위를 좁게 한정한 이유가 없으므로 학생 직원들 등도 포함이 돼야 된다라고 봤던 겁니다. 다음 페이지 가봅시다. 그러면 대학 자율의 핵심 내용들 그냥 밑줄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번호 있죠? 쭉 밑줄. 연구 자유 및 교수 내용의 불간섭. 국가에 대한 얘기죠. 대학 인사의 자유, 대학 시설 및 관리 운영의 자유, 대학 학사의 자율.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대학의 자율은 대학 시설 및 쭉쭉쭉 하면서 두 번째 줄에 학생의 선발과 전형 및 특히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도 자율의 범위에 속한다. 이거 형광 배치를 하세요. 학생의 선발, 그 다음에 전형 동그라미, 특히 교원의 임면이 뭐죠? 임명과 면직, 그러니까는 뽑고 자르고 하는 거죠. 이 부분도 다 자율 범위에 속한다. 특히 학생 선발과 전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어떤 판례가 있냐면요. 거기 있네요. 밑에 판례 세 번째 얘기예요. 서울대학교가 입시 과목에서 갑자기 일본어를 제외시켰어요. 제2외국어. 그러니까
일본어를 열심히 준비한 학생들의 때는 뭐 황당하겠죠. 근데 이거는 자율권에 속한다라고 본 거였어요. 알았습니까? 왜냐하면 사실상 일본어만을 배제한 게 아니라 일본어를 배제하고 다른 또 외국어를 이렇게 첨가시켰나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학 수료가 결정할 문제라고 봤던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오른쪽 날개의 기출 보시면 자, 핵심만 빨리빨리 볼게요. 1번은 마지막 끝에서 두 번째 줄 끝에 봐. 대학 시설의 관리 운영은 대학의 자율영역에 포함되죠.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사립학교 교원의 선거범죄. 자, 이거 잠깐 볼게요. 사립학교 교원의 선거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대로 규정한 교수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자, 이거는 교수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왜 침해하지 않는 걸까요? 맞는 건데. 선생님, 사립학교잖아요. 국공립도 아닌데 왜 이걸 당연퇴직으로 인정할까요? 자, 사립학교 교원도 여러분 사실상 뭐죠? 준공무원의 역할. 그래서 교원이라고 하는 자리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교원은 흔히 말하는 이 교육에 담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국민적인 기대감이죠. 바로 그 국민적 기대감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겁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교직에 대한 국민적 신뢰, 사회적 책임을 저버렸기 때문에 당연퇴직 사유로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4번도 볼게요. 법인으로 설립되지 않은 국립대학. 국립대학이니까 공법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법인은 일반 법인, 그러니까 사법인을 말하는 거예요. 설립되지 않은 국립대학은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왜 인정되지 않아요? 당사 능력이 인정되죠. 당사 능력이라는 게 뭐냐면 행위의 주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청구인적 적격도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됩니다. 다 인정됩니다, 여러분. 네. 자, 그 다음에 5번. 자, 이것도 보세요. 국립대학의 국립대학장이죠. 국립대학의 장 후보자 선정을 위한 직접 선거와 직접 선거 과정에서 선거관리를 그 대학 소재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정한 교육공무원법의 규정은 대학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특히 국립대학은 국가 예산이 들어가잖아. 여러분, 선관위가 개입하는 건 국가 예산이 투입된 단체는 다 관련돼요.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도 국가 예산이 투입됐고 기본적으로 선거 관련해서 공정성이 확보돼야 되므로 당연히 선관위가 개입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보세요. 337페이지. 자, 대학의 자유의 제한. 뭐가 제한될 수 있느냐? 제한의 여부인데요, 여러분. 자, 헌법 31조 6항에 따라서 밑줄만 가볼까요? 모든 학교 제도의 조직, 계획, 운영, 감독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 즉 학교 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형성권과 교육권을 부여받았다. 자, 주어가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기본적으로 교육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관리 감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감독할 책임의 주체라고 보는 거야. 자, 그래서 법률 조항이 대학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위헌 여부는 입법자가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헌법 2항의 한계를 벗어나 자의적으로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된다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률 조항에서 대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당연히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했는지 여부에만 이제 국한시켜서 좀 살펴봐야 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죠? 제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한할 수 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술의 자유. 자, 여러분 예술이 뭐예요? 예술은 뭐죠? 예술이란 뭡니까? 예술이란. 보통 예술이라고 하면 뭘 말하지, 예술은? 예술의 정의가 뭐예요? 몰라요? 예술의 정의란 미를 추구한다. 미. 알았습니까? 예술은 뭘 추구한다? 미를 추구한다. 미를 추구하는 걸 예술이다 이렇게 말해요. 미를 추구하는 걸 예술이다. 그럼 거기 뭐가 붙었어? 자유가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미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국가가 간섭하지 말라는 거야. 그럼 국가가 간섭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야? 그 미의 가치를 형식화하지 말라라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미의 가치를 형식화하거나 어떤 가치 개입적으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보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술의 자유란 미적 개념을 표현하는 창조적 행위다. 그래서 간섭받지 않을 자유라고 말해요. 헌법 22조에 있는 거고요.
예술의 자유의 주체도 당연히 모든 인간이 되겠죠. 그래서 예술 감안하면 안 됩니다. 예술의 자유의 주체는 예술 감안하면 이건 오히려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법인. 그럼 법인은 예술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자, 요거 잠깐 봐야 됩니다. 법인은 두 번째 줄 끝에 봐. 예술 창작의 자유는 인격적 표현으로서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자연인인 개인에게만 드려. 창작이니까. 하지만 밑줄. 형광펜 칠하세요. 예술 작품의 발행, 전시의 자유, 미술관이나 출판사 등 법인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술의 자유는 뭐죠? 창작의 자유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예술의 자유는 창작의 자유도 되고 또 뭡니까? 창작한 것을 대중에게 보여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창작 작품에 대한 작품 발행 및 전시, 뭐 전시, 뭐 홍보 이런 것들도 다 자유 영역인데 이런 것들은 법인도 향유의 주체가 요거는 법인도 향유의 주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창작의 자유는 당연히 상식적으로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예술의 자유의 내용이 있죠. 내용은 자 창작의 자유, 그 다음에 예술 표현의 자유, 예술 집회 결사의 자유를 다 포함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거기 예술 표현이 있죠. 표현. 자, 그러면 예술의 표현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예술의 표현의 자유라고 했을 때 표현은 뭘 말하는 거죠? 여기서 예술 표현의 자유는 예술 표현의 자유라는 거. 표현의 자유 했잖아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 뭐, 외부의 요거 표현이죠. 전시. 알았으니까, 뭐, 전시, 뭐, 그 다음에 공연. 이게 다 표현의 자유가 되겠죠? 전시, 공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미적 표현은 다 예술의 표현입니다. 미적인 표현은 다 예술의 표현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미적인 표현들을 하는 것은 다 예술의 영역에 포함된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미적인 영역이라고 하는 게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럼 미적인 영역이라는 게 과연 뭐가 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논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가 이제 뭐 외설이란 말 써봤어요. 외설이 뭐예요? 외설. 그러니까 흔히 예술의 가치를 어떤 흔히 하나의 그 윤리적 잣대를 갖다 댔을 때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외설적이라고 하잖아. 근데 여기는 지금 외설은 아니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미적인 표현들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 어떤 형식적인 제한들을 두지 않고 있다고 우선 봐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자, 예술의 자유는 우리는 재헌헌법 때부터 있어 왔고요. 자, 법적 성격도 다 됩니다. 주관적 공권도 되고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보장도 중요합니다. 자, 특히 여러분 이 제도적 보장에 별표하세요. 자, 여러분 우리 문화국가의 원리 기억나죠? 헌법의 기본 원리, 헌법 총론 파트에 있죠? 문화국가의 원리와 관련되는 게 바로 예술의 자유죠. 자, 그러다 보니까 특히 우리가 문화국가를 지향하는 어떤 헌법적 가치 안에서 특히 이 예술의 자유는 제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원하고 아끼고 보장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제도적 장치에 근거한 보장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예술의 자유의 내용 됐고요. 5번, 6번 별표. 지적재산권의 보호.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헌법 22조죠.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 보장한다라고 나왔죠. 자, 우리 지적재산권이라는 말을 이제 요즘에 많이 씁니다. 지적재산권. 흔히 이제 지적인 재산권이니까 이거는 어떤 물질적인 게 말하는 게 아니고 정신적인 가치를 담은 거죠. 그러니까 이 정신적 가치를 담은 것.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출판물. 그렇죠, 여러분. 뭐 음반. 그렇죠? 뭐 영상물. 이런 거 다 지적재산권이라고 보는 거죠. 이걸 뭐라고 봐? 하나의 재산의 권리로서 인정할 것이냐라는 거야. 자, 여기서 시험에서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요. 지적인 재산권이잖아. 근데 얘를 흔히 말하는 재산권의 영역에 집어넣지 않고 재산권의 영역이면 뭐가 돼?
사회 경제적 자유 영역이잖아. 재산권이니까. 근데 얘는 지금 어디에 들어갔어요? 재산권의 영역이 아니고 어디에 들어갔어요, 지금? 정신의 자유 영역인 예술의 영역에 집어넣은 거예요. 이돼요. 다시 지적인 재산권을 재산권이라는 경제적 자유 영역에 집어넣지 않고 좀 이따 할 재산권 어디에 집어넣었다? 바로 예술의 자유 영역에 집어넣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 자, 거기 나와 있어요. 밑에 보시면 박스 맨 밑에 보세요. 그거 다 밑줄 보세요. 지적재산권이란 과학기술 등등등등의 정신적 창작 활동에 따라 생산된 무형의 결과물이고 배타적 권리다. 배타적 권리라는 말은 뭐야? 보호되어야 된다. 재산권으로서 보호 가치가 있다. 자, 재산권은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요거 별표. 재산권에서 이걸 보호 규정하는 게 아니고 어느 영역에서? 학문예술의 자유 영역에서, 즉 헌법 22조에서 보호하고 있다는 걸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경제적 가치로서의 영역 범위에서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적재산권, 출판, 음반, 영상하는 저작권, 저작권 등을 우리가 지적재산권의 영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해? 특허라든가 이런 것들을 존중해 주지 않습니까? 오케이.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여러분. 자, 그 판례가 재밌는 판례인데요. 식품이나 식품의 용기, 포장에 음주 전후 또는 숙취해소라는 표시를 금지하고 있는 식품 등의 표시 기준 중 음주 전후 및 숙취해소의 표시를 금지하는 부분은 영업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라고 했는데 여러분, 자, 이게 이제 하나의 재산적 가치를 띠는 걸로 보는 거냐 마냐 이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하나의 저작권으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보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이걸 광고하잖아요. 광고도 하나의 창작물이잖아요. 그 안에 사용했던 이런 용어들을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창작 활동에 있어서 내가 표현한 이 표현들을 못하게 하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이게 과연 영업의 자유, 그러니까 재산권으로 볼 거냐 말고, 영업의 자유라는 게 결국에는 재산권으로 보냐 안 보냐 이거잖아. 그렇지? 자, 이것을 가지고 이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론만 얘기하면 먼저 영업의 자유 등에 대한 기본권 침해라고 봤어요. 왜? 자, 이런 겁니다. 되게 재밌어요. 이게 판례가 되게 재밌는 판례예요. 자, 결국엔 이거죠. 자, 이 음료수를 마시면 뭐가 돼? 숙취 해소. 알았습니까? 또 음주 전 또는 후에 마시면 숙취 해소에 효과가 있다라는 표시를 하면 많은 사람들을 하여금 특히 이 음주에 인해서 이제 숙취로 고생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표현 문구를 통해서 소비 활동을 통해서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기회를 박탈당하는 거다. 이렇게 판례를 했어요. 이 판례 보고 되게 한참 웃었어요. 아마 이 재판관님도 괴로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거기 읽어볼게요. 두 번째 줄에 보세요. 판례 설명 두 번째 끝에 보세요. 음주 전후 숙취해소라는 표시는 이를 금지할 만큼 음주를 조장하는 내용이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를 안 이런다고 술 막 처먹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예? 그리고 보세요. 식품에 숙취해소 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표시를 금지하면 봐봐. 숙취해소용 식품에 관한 정확한 정보 및 제품의 제공을 차단함으로써 숙취해소의 기회를 국민으로부터 박탈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재미있는 판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렇죠? 되게 재밌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맨 밑에 줄에 보면 두 번째 줄 끝에 그 특허 발명품의 숙취해소용 천연차라는 표시를 하지 못하여 천연차라는 표시만 할 수밖에 없게 되므로 청구인의 헌법상에 보호가 되는 재산권인 특허권에도 침해된다. 맞아요. 이 지적재산권에 이제 아까 저작권 얘기했죠. 그래서 특허권. 자, 여기서 재산권 하는데 이건 지적재산권이기 때문에 특허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이것들을 우리가 흔히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침해당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문제 좀 풀어볼게요, 여러분. 자, 뒤로 넘어가셔서.
자, 시간이 없어서 우선 595페이지 보세요. 595페이지에 예술의 자유 있죠? 그거 먼저 한번 지금 해보세요. 우리 작년도 경찰 문제니까요. 지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예술의 자유에 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정답이 1번인데요. 왜 틀렸을까요? 자, 보세요. 구음반법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에 비디오물을 포함하는 음반 제작자에 대하여 요거 밑줄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요게 힌트입니다. 요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문화공보부에 등록할 것을 명시했다. 이게 예술의 자유를 침해했다. 그러니까 아니 왜 굳이 일정한 시설을 갖춰야 돼? 예술의 자유에 있어서 창작의 자유, 굳이 이걸 시설의 어떤 요건을 못 갖추면 안 된다? 근데 왜 이거를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거야. 왜 그러냐면 결론적으로 이 기본적인 시설,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시설은 가장 기본적인 시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면 만약에 이 기본적인 시설을 갖추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피해가 분명히 존재하겠죠. 예컨대 여기 보세요. 여기 비디오물이 있잖아. 예를 들면 영화를 찍어. 영화를 찍으면 막 예를 들어 무슨 액션 영화 같은 거 찍어 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기본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되겠죠. 생각해봐. 무슨 액션 하면은 뭐가 충돌하거나 뭐 이럴 수 있잖아. 불이 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 근데 그런 기본적인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당연히 그걸로 인해서 누군가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거잖아. 이해되시겠어요? 바로 그런 조건들을 말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어떤 쓰세요. 그 기본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어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공공의 복리 차원이죠. 공공의 복리 차원이라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거 하나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잠깐 와서 한 장 앞으로 오세요. 그리고 오셔서 19번 문제에 대학의 자치에 관한 거 요것도 이거 아까 잠깐 봤었나요? 네, 요거 아까 틀린 게 1번이죠? 1번 요거 아까 잠깐 봤었는데요. 나머지 선택지는 다 맞는 선택지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판례가 너무 개별적인 판례다 보니까 여러분이 그냥 내용만 좀 보시고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나머지는 또 풀어보시고 제가 또 이론 강의 끝나면 바로 또 문제 다시 한번 봐드릴 테니까 자, 그래서 본교재 오셔서 340페이지에 와서 재산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 기본권. 자, 기본권, 자유권적 기본권의 마지막 파트가 경제적 기본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자유권 하나 가지고 지금 얼마나 많이 하는 건지 아시겠죠? 다시 한번 정시하면 신체적 자유, 인신의 자유와 관련되어서 그 다음에 방금 정신의 자유 영역, 마지막 사회 경제적 자유, 이 경제적 자유 영역 보면 얘가 끝나는 거예요. 얘가 끝나는 거예요. 이외에도 이제 뭐가 돼? 참정권, 청구권, 그렇죠? 또 뭐 있어요? 이제 사회권이 남았죠. 사회권, 생존권이라고 하는 사회권 얘기. 그래서 얘가 제일 덩치가 큽니다, 여러분. 덩치가 제일 큽니다. 나머지는 물론 나머지도 내용이 장난이 아니긴 하지만 얘가 우선 덩치가 제일 커요. 이거 마지막
재산권 얘기, 경제적 자유, 재산권. 자, 좀 전에 지적재산권은 요 범위 아니라고 했어요. 꼭 기억하세요. 자, 헌법 23조 내용입니다. 헌법 23조. 자, 여러분, 로또 당첨되죠? 로또 당첨돼, 여러분. 그러면, 자, 10억 됐어. 다 받아요? 세금 떼죠? 얼마 떼죠, 로또? 굉장히 많이 뗄걸요? 한 40% 뗄걸요? 억울하죠? 헌법 손해요. 국가를 상대로. 왜 이렇게 많이 떼냐고. 자, 우리는 이런 게 있어요. 이 헌법 23조인데, 흔히 우리가 재산권은 기본적으로 자유권입니다. 즉, 재산권은 소유의 절대성을 강조해요. 당연히 내 거는 내 거죠. 소유에서 절대적 자유를 보장하게 돼 있습니다. 내 거잖아. 내 거는 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재산권의 본질은 소유에 있어서의 절대적인 자유. 내 거야, 내 거야. 소유권 인정한다란 말이죠. 근데 왜 엄청 뜯어가요? 어마무시하게 뜯어가잖아요. 왜 뜯어가요? 왜 뜯어가요? 보통 이 절대적인 자유를 보장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죠? 소유의 정도가 어때? 천차만별이야. 그러다 보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 그 소유의 권리, 즉 재산권을 이제 행사한대요.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이 행사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됐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특히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지금도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어요. 바로 뭐야? 부동산. 우리나라는 부동산을 어떠한 가치로 봐요? 하나의 재산적 가치로 보는 나라예요. 물론 외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그 정도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겨요? 우리는 부동산에 있어서의 그 부동산 가격에 굉장히 민감하죠. 자, 여러분, 부동산이잖아. 부동산이 물건처럼 매매가 되잖아. 여러분, 부동산 가격이 뛰는 것은 가장 1차원적인 원리는 뭐예요? 수요가 많으면 뛰죠. 그런데 생각해봐요. 부동산 가격이 막 뛰려면 그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는 구매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부동산을 살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5억짜리 집이 갑자기 10억이 된단 말이야. 이상하죠? 이상하지 않아요? 부동산이 5억짜리가 갑자기 10억이 되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봐봐. 부동산이 골 때린 게 부동산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때요? 노후화 되잖아요. 노후화 되잖아요. 살기 좋아요, 안 좋아요? 졸라 안 좋아지잖아요. 근데 이놈의 어떻게 값어치가 더 올라가? 골 때린 거죠. 이게 왜 그런 거야? 이게 어떻게 보면 순수한 경제 원칙에서 순수한 자본주의 시장 경제 원리에 반하는 거죠. 누가 그걸 띄워요? 돈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돈을 투입해서 부동산 가격을 띄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들이 소유권을 행사하는 거, 다시 말하면 집 사는 거 뭐라고 안 하겠단 말이야. 하지만 그게 어때? 그것이 결론적으로 물가를 폭등시킨다고요. 물가를 폭등시킨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뭐가 돼? 소유권이 부족한 사람들한테는 고통을 준단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부동산 행사를 막지는 않습니다. 소유권 행사를 막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뭐에 적합해야 돼요? 알았습니까?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공복리에 적합할 때만 그 소유권 행사가 인정이 돼요. 만약에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이걸 뭐 해야 돼? 제한하는 겁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 부동산 정책에 보면 어떻게 돼? 지금 부동산 정책에서 종합부동산세, 집을 졸라 많이 가지고 있는 걸 뭐라고 안 하죠? 그래, 부동산 많이 가져. 하지만 너는 그만큼의 재산이 있어요? 돈 내. 그래서 엄청난 세금을 부과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제한하죠. 그래서 재산권은 두 가지 트랙을 알아야 돼. 그래, 절대적으로 보장하지만 또 소유의 행사도 인정하지만 공공복리로 인해서 제한할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헌법 23조 내용의 핵심입니다. 자, 특히 2번, 3번 나오죠.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된다. 그래서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자, 그 2번, 특히 2번이 공공복리에 적합, 이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3번도 별표. 공공의 필요에 의해. 자, 여기서 누구의 필요야?
공공의 필요죠. 그러니까 국가적 차원의 필요에 의해서 여러분이 가진 재산권이 동그라미 수용되기도 하고 사용되기도 하고 제한되기도 합니다. 선생님, 아니 멋대로 내 걸 가져가요? 수용, 가져가는 거예요. 제한, 사용은 뭐야? 내 걸 쓴다는 거예요. 내 걸 쓴다는 거예요. 제한, 뭐 하는 거야? 통제 안 되는 거예요. 멋대로. 와, 너무 짜증나는데. 그래서 뭐가 하나 있어? 보상해 줘야 돼. 보상을 법률적으로 하고 무슨 보상? 정당한 보상입니다. 최소한이 아니라 정당한 보상을 법적으로 해줘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오케이. 자, 살펴보면요. 재산권의 법적 성격이 나오죠. 자, 그래서 재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두 번째 줄에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공법, 사법상의 권리를 포함합니다. 요거 별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공법, 사법상의 권리라는 말을 꼭 기억해야 돼요. 선생님, 이게 왜 중요한데요? 선생님, 이건, 자,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건요, 사법상의 권리거든요. 사법은 뭐야? 흔히 말하는 뭐야? 개인 간의 관계상의 법이잖아요. 제가 집을 사고 팔고 매매하고, 이거 다 물건을 사고 팔고 매매하는 거 다 사법상의 권리예요.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공법상의 권리라고 하는 말이 나왔잖아요. 재산권에 대해서 국가에 주장할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가 뭐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자, 대표적인 예가 바로 뭐예요? 연금 수급권이에요. 연금 알죠? 여러분 직장 임용되시면 연금, 경찰 공무원 연금 국가가 관리하잖아요. 그러면 달라고 하는 게 수급이죠. 그럼 누구를 상대로 달라는 거예요? 국가를 상대로니까 공법상의 권리지. 연금,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알았습니까? 또 뭐 의료보험. 자, 의료급여 수급. 의료급여 달라고 하는 거죠. 의료급여 달라고 하는 부분. 이게 다 공법상의 권리예요. 알았어요? 그럼 보통 우리가 재산권 하면 사법상의 권리만 생각하지만 아니야. 공법상의 권리도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거기 공법상의 권리 좀 이따 보겠습니다. 자, 먼저 재산권의 주체는 당연히 모든 국민이고 법인도 되고요. 그 다음에 관습법상 국제조약에 의해서 외국인도 주체가 될 수가 있다. 여러분 지금 제주도에 중국 사람들이 땅과 건물을 엄청 사놨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중국 자본이 해외로 많이 나가서 해외 시장을 막 잠식을 한단 말이야. 우리나라도 중국 자본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엄청 들어와 있어요. 명동의 땅에 있어서의 뭐 얼마가 다 중국 자본이 들어가지고 잠식하고 있다라고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말은 우리 땅이야. 이게 누구 소유야? 중국 소유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일본도 마찬가지. 일본도 해외 땅을 엄청 사놨어요. 엄청. 그래서 옛날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하죠. 중국이 가라앉는다. 저기 일본이 엄청 사놨어요, 땅을. 일본이 섬이 가라앉는다. 그런 소리 하잖아요. 진짜 가라앉는데요. 근데 걱정 안 한대요. 해외 땅 사놓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다 잊으셔도 된다. 뭐 그런 소리가 있어요. 일본 여러분, 단순히 막 물건 사고 팔아서 막 이것 때문에 막 목숨 거는 나라가 아니야. 일본은 예전에 물건 많이 팔아가지고 돈 졸라 많이 벌어서 그걸로 다 어디에 투자했어? 금, 해외 부동산 다 투자해 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 좋아하면 안 돼. 야, 우리가 일본 가전제품보다 우리가 더 많이 팔았어. 이걸로 일본은 끔찍도 안 하는 거예요. 왜? 걔네의 부가가치는 그런 데 나오는 게 아니야. 해외산 땅을 사용하는 임대료나 이런 걸 받아. 금융자업 이런 걸 통해서 얻는 수익이 더 커요, 일본은. 생각보다. 그러니까 일본은 여전히 경제 2, 3위가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야. 알겠어요? 예.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국가나 지자체. 자, 여러분 당연히 국가나 지자체는 재산권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예, 밑줄 첫 줄에 해놨죠? 옆에 바로 기출 문제 있죠. 지방자치단체는 재산권의 주체가 될 수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자, 재산권의 범위는 입법에 의해서 정해진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회가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입법 과정을 통해서 정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산권의 개념 아까 했습니다. 자, 뭐냐? 사적인 소유권, 그 다음에 공적인 소유권 등등. 그래서 공법상에 걸리면서 사법상에 걸리기도 하다라고 봤죠. 오른쪽 날개 보세요. 자, 날개. 일반 재산권은 이제 사법상에 걸렸어요. 사적인 어떤 그러한
가치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오른쪽에 날개 보시면 일반 재산권은 사적 유용성과 이에 대한 원칙적 처분권을 내포하고 있는 재산적 가치인 구체적인 권리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근데 그 밑에 보세요. 반드시 사법상의 권리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법상의 권리로서의 의미도 있다라고 지금 해놨습니다. 그래서 공법상의 권리라고 하는 부분이 인정이 된다. 아까 대표가 뭐라고? 연금 수급권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여기는 그렇게 뭐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재산권의 종류. 자, 평가편시하세요. 물권, 채권, 상속권, 특별법상의 권리. 자, 영업상의 권리. 자, 공법상의 권리. 지적 재산권. 선생님, 지적 재산권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잖아요. 자, 여러분, 지적 재산권이 재산권이라는 넓은 범위에는 포함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런데 만약에 지적 재산권은 이렇게 봐봐. 지적 재산권은 어디에 포함된다? 정신 아까 뭐죠? 뭡니까 아까? 학문과 예술의 자유의 범위에 포함되잖아. 그렇지? 학문과 예술의 뭡니까? 예술의 자유. 예술의 자유에서 지적인 재산권이 보호돼야 된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지적인 재산권은 예술의 자유 영역 안에서 보호된다라는 요 문장이 맞는 거고요. 재산권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재산권의 범전에 집어넣을 수는 있는 겁니다. 알았어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 나온다고. 지속재산권이 예술의 자유의 권리에 포함이 되고 재산권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의 논리로 나오진 않는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근데 하나 써볼게요. 선생님, 물권은 알겠어요. 이게 물권이죠? 이거 누구 거예요, 여러분? 이 시계 누구 거예요? 내 거. 이게 물권이야. 여러분, 민법이 약하잖아. 민법을 안 배우니까. 자, 여러분, 재밌는 거 해볼게요. 졸리니까. 지하철 탔죠? 이런 경우 있어요? 어디 내릴지 모르는데, 노선들 보려는데, 잠깐 일어나가지고, 보고 앉으려고 했더니 바로 누가 옆에 앉았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 자리인데요.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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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없어요. 그때의 소유권은 현점유자입니다. 현점유자입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벤치에 앉았다가 잠시 뭐 사러 갔다 왔는데 다른 사람이 앉아있어. 비켜서 내 자리예요. 할 수 없어요. 알았습니까? 현점유한 사람이에요.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채권이 뭐죠? 돈 빌려주고 빌려준 권리. 알았습니까? 채권은 약속이라는 뜻이야. 개인 간의 약속에 따른 권리. 그 다음에 상속은 뭐 알 거고. 특별법상의 권리. 자, 요게 뭐가 있을까요? 써보세요. 그러니까 특별법을 만들어서 보호하는 재산권이야. 뭐가 있을까? 자, 대표적인 예가 이제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권리야. 보상. 알았습니까?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상. 이런 게 이게 특별법상의 권리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영업상의 권리 우리가 영업권이라고 하죠. 영업권 별표. 이거 이제 시험에 나옵니다. 영업권. 자, 영업권. 자, 오른쪽에 보세요. 기타 재산상의 종류. 이거 다 묶어 놓으세요. 이건 나중에 공부하셔야 돼요. 이거 다 재산상의 권리라고 하는 부분을 외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아까 대표적인 공법상의 권리가 연금이죠. 연금 수급. 나오네. 연금 보상 등의 각종 수급권. 자, 가로치고 쓰세요. 공법상의 권리라고 쓰세요. 공법상의 권리. 공무원의 연금 수급권. 그럼 공무원의 종류가 많잖아요. 그래서 밑줄만 긋고 넘어가겠습니다. 퇴직연금 수급,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수급, 그 다음에 사립학교 교원의 연금법상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이거 다 여러분 재산권의 범위. 그 다음에 의료보험 수급권, 의료보험. 이것도 공법상의 권리. 이것도 의료보험 수급도 공법상의 권리야. 써야 돼. 공법상의 권리. 그 다음에 나오네요. 일본군 위안부. 이거는 무슨 권리? 특별법상의 권리. 원폭 피해자에 대한 일본에 대하여 가지는 배상 권리. 이것도 특별법상의 권리. 자, 영업권 좀 볼게요. 자, 이것 좀 별표. 영업권. 이건 영업의 권리라고 보는 건데, 개인 택시 면허. 이거는 영업의 권리. 자, 이것도, 기본적으로, 공법상의 권리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자, 국가가 이걸 인정해 줬어요. 언제 인정해 줬냐면, 여러분, 고개 들어보세요. 개인 택시 알죠? 서울에 개인 택시가 있어요. 경기도도 있죠. 근데 개인이 택시를 운영한다는 거야. 개인이. 근데 우리가 택시가 서울에 많아요. 법인 택시도 있고 개인 택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는 자, 내가 회사에 안 들어가고 내가 내 차를 가지고 개인
택시 영업을 하고 싶어요라고 해서 국가에 신청을 했어요. 그럼 국가는 그 허락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거를 허가하지 않았어요. 왜? 많아지니까. 그러면 봐. 하고 싶은 사람은 많죠. 근데 더 이상 허가를 안 주죠. 문제가 생겨 안 생겨? 어떤 문제 생길까? 아니 내가 개인 택시 영업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 돈을 모으고 싶은 기본적인 권리를 무시하는 거냐 국가가. 그래 안 그래? 근데 국가는 또 국가대로 뭐해? 지방자치단체는 또 뭐라고 해? 아니 너무 차가 많으니까 이러면 어떻게 될까? 기존에 영업을 하는 사람들의 영업이익이 방해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신규 발급을 안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어떤 머리를 짜낸 건지 아세요? 그러면 기존의 택시를 매매할 수 있게끔 한 거야. 그러니까 생각해봐. 택시의 이 개인 택시 면허는 이게 하나의 재산적 가치를 지닌 것이 원래 아니었다니까? 면허는 국가가 그냥 허가해주는 하나의 증명서나 면허권이라는 게 여러분 운전 면허증 따듯이 개인 택시 면허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개인 택시를 하고 싶어서 더 이상 허가를 안 해주니까 알았어. 그러면 네가 하고 싶으면 기존의 개인 택시를 하시는 분이 너한테 그 영업권을 이전하면 영업할 수 있게 해준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뭐가 돼? 그 영업권 자체가 하나의 뭐가 됩니까? 돈의 가치가 생긴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개인 택시 영업의 권리를 이전하는데 돈을 지불하고 이전하는 게 된 거야. 그럼 실제로 뭐가 되냐면 영업권을 이전하는 건 그냥 행정상의 절차일 뿐이야. 뭐 물건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고요. 알았어요? 그래서 영업권만 이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의 뭐가 돼? 하나의 매매, 물건처럼 가치를 지불하고 그걸 사야 되는 그런 식의 하나의 권리가 된 거예요. 영업의 권리를 하나의 재산의 수단이 돼버린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지자체마다 이것이 이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 및 그다음에 양도. 그래서 양도 및 또 상속도 됩니다. 여러분 개인 택시 면허는 양도도 되고 이제 상속도 되는. 근데 면허가 상속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가치가 상속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해상 여객 운송 사업의 면허권, 관행어업권, 그다음에 건설업 영업권, 약사 면허. 자, 근데 여러분 약사 면허는 재산권은 아니에요. 재산권. 왜냐하면 자, 쓰세요. 원래 재산권이면 뭐가 돼야 되냐면요. 양도가 가능해야 되는데 약사 면허는 양도할 수 없어요. 왜냐? 생각해봐. 약대 나오고 약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약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양도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양도가 안 되는 거 양수도 안 되는 거예요. 양도가 안 되면 양수도 안 되고 여긴 상속도 안 돼요. 상속도 안 돼요, 여러분. 자, 하지만 영업권은 됩니다. 영업권. 그다음에 폐기물 재생 처리 사업의 영업권. 이것도 재산권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지적재산권, 실용신안권, 특허권 이런 것들. 자, 주식권, 채권도 재산권의 범위고 상속권도 재산권의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자, 이거 다 개별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다음에 동물에 대한 재산. 여러분 안타깝지만 저도 이제 애견인으로서 여러분 알죠? 우리 강아지가 차에 치였어요. 뭐가 돼요? 살인죄예요? 교통사고예요? 아니죠. 교통사고가 아니고 뭐라고 해? 그렇죠. 재물손괴죄입니다. 재물손괴. 재물로 봐요. 재산권으로 본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재산권 자체도 재산권에 포함이 된다. 재산권, 그 권리 자체도 하나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재산권 자체도 재산권으로 본다. 그래서 재산 자체도 재산권의 보호를 받는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날개 보세요. 재산권에, 시간이 많이 됐구나. 그거 한번 하고 잠깐 쉴게요. 자, 오른쪽 날개 2번 보세요. 공무원 연금법상, 아까 했죠? 퇴직급여, 유족급여. 여러분, 유족급여는 뭔지 알죠? 즉, 퇴직을 했는데 돌아가신 거죠. 그러면 그동안 연금 벗잖아. 누가 받아? 당연히 가족들이 받아. 유족급여라고 그래. 유족급여 등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 즉, 연금 수급권은 공무원 자신의 기여금 납부를 통해 형성된 재원에 대한 후불 임금 수급권. 그쵸? 나중이죠. 후불. 연금은 공직 근무 기간에 여러분 연금 낼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후불이가 뭐야? 퇴직한 이후에. 그래서 후불 수급권이므로 재산권의 성격만을 가질 뿐이지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인 사회보장 수급권의 성격을 지니고 있지 않다. 아닙니다.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해요. 원래 연금 자체가 사회보험이고 사회보장의 성격이 강하죠. 그렇죠. 네. 사회보장이 뭐예요, 선생님?
사회, 곧 국가가 보장, 노후를 보장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좀 읽어보십시오. 자, 잠깐 쉬었다가 뒤에 가서 이어가겠습니다. 예.